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뭐 기다리던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오늘 좀 약간의 맛은 보긴 했는데 예, 좀 아쉽습니다. 예, 만족은 되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조금 마이너스고 오전장에는 대형주들 대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났는데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돌리고 지금 뭐 저 상승 종목이 코스닥 쪽에서 1000개 이상 이렇게 나온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체감지수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체감지수가 따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빨간불, 그러니까 상승 마감이 상당히 반가웠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많이 만족은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는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점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성향으로 해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저점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한 시장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됐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추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129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지금의 환율로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크게 반겨주지 않는 시장이라면은 시장에 대한 등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는 잡고 있지만은 뭔가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반등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폭락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단 지수 관련주 1등이 좀 안 좋았으면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봤자 그렇게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시장 전체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이번 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일단 움직여 줬습니다. 자, 투자 심리선은 뭐 오늘 좀 올라와 갖고 2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 투자 심리선은 25 아래면 과매도 국면입니다. RSI도 아직도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격도는 뭐 오늘 약간 좀 올라와서 뭐 90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니까 91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91.13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60일 이격도가. 자,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도 전부 다 과매도 국면들 그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 사실 이 60일 이격도는 98 정도만 돼도 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과매도 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니까요. 자, 이격을 좁히는 구간, 그런 구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단 이게 이 삼성전자나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기는 약간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뭐 내일이라도 좀 수급 개선이 돼서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지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고 대신 중소형주들 뭐 이런 쪽에서는 좀 괜찮은 어느 정도 하긴 뭐 괜찮아봤자
빠지기 전에 그때 가격을 쉽게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반등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뭐 일단 잘 찾아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 반등 시장에서는 많이 빠진 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 이런 거 말고 중소형주 쪽에서 뭐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해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장까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시장이 하락을 멈춘 것인지 이제부터 바닥이라고 믿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자, 일단 내일장에 대한 준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EJ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찍이 이제 이 조선 업황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이 글로벌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선 3사에 대한 주요 발주, 그러니까 건조에 대한 앞으로의 물동량들이 한 2년치, 앞으로 3년치 물동량을 좀 쌓아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 업황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이야기로 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 쪽에 유럽 국가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 원도 찾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국가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다른 대륙에서, 그러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주요 국가에 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감축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밖에 에너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국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에너지 대란,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에 대한 수주를 따내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의 65%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조선 업황에 대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업종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 3사가 모두 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 조선 3사가 수주를 따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발표 나오면서요, 올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18척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나왔던 실적을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개선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화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조선 3사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는가? 자, 앞으로 이제 카타르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선박에 대한 형태가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 기술에 대한 모멘텀, 즉 우리나라 조선 3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떨어지지 않는 수요에 대한 측면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LPG 해상 물동량에 대한 증가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LPG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떠다니고 있는 선박에 대한 컨디션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 주요 국가에서 쓰고 있었던 선박들이 노후된 상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도 나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리콜에 대한 이 수요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조선 3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한때 조선 3사가 중국의 조선사와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조선사와 가격적인 경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수주에 대한 양이 많아도 실질적인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조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든지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발동되기 이전부터 해서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따냈었던 선박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찌감치 중국의 조선사를 기술력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고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지금 보시는 도표를 통해서도 뭐 중고 선박이라든지 신조선 선박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 그러면은 지금 대규모에 대한 신규 수주는 상당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 기잔자에 대한 이 원가 부담은 있겠지만은 그만큼의 성가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진 개선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가격은 그 마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조선 기잔재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판입니다. 이 가격권 역시나 지난해 그리고 또 올해 여전히 가격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선 3사의 마진 개선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조선 기자재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가격 경쟁에서 저가 경쟁이 아닌 고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은 기업들 위치에서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그와 같은 환경과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새로운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은 주가에 반영을 시키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3사들의 이 선박 건조 물량 확보가요. 2024년도 때까지 확보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시장에 대한 업황은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초반에 이 조선 3사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선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연간 수주 목표에 대한 금액이 벌써부터 77%를 달성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의 달성이 하반기에 대한 여유로움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날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66.6%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11척을 수주를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6척,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19척을 수주를 했는데 삼성중공업도 연간 수주 목표에 대비해서 38%를 달성했다라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선박 수주 속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도 우리는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 카타르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인가요? 카타르발 수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카타르 선박에 대한 수주 계약 시점보다 가격 선가에 대한 밸류를 높게 측정받으면서 성가에 대한 부담 없이 수주를 따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발 LNG선을 수주를 한다면은 대규모의 수주 선박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100여 척이 넘는 선박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멘텀이 앞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은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주가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지표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9%대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사실은 지난해보다 낮은 위치에서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충분히 다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와 최근에 나타났었던 저점 위치,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권에 있는 위치에서는 충분히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한 조선 선박에 대한 시장 환경이라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택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을 좀 따질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좋습니다.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 화인텍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먼저 잘 움직이고 있다. 자,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위치긴 한데 일단 오늘 위치에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강한 반등세, 대우조선해보다는 큰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선주들도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좋았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추세를 보였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고가권이 아니라 저점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보자. 올해 상반기보다 상반기의 실적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포커스 EJ 주제 조선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리호 관련해 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니 또 동서로 갈라놨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세대별로 다 갈라놓더니 남녀 간에도 또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뭔가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누리호를 4시에 발사를 했죠. 자, 그래서 뭐 이번에는 저도 지금 낮에 제가 캠으로 출연하는 프로 있는데 그때 이번에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성공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게 세계 7번째는 아닙니다. 세계 7번째라는 게 그 위성을 탑재를 하는 거, 지금 누리호에는 1.5톤, 그러니까 150kg짜리 위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35톤, 그러니까 1350kg겠네요. 그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요. 이 위성 모사체를 실은 거는 이 위성의 무게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1.5톤을 채우기 위해서 모사체를 실었는데 그 공간에다가는 전부 다 위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1톤 이상 되는 그 위성을 저 우주로 날려보낸 7번째 국가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뭐 이거를 다 뭐 저 1톤 미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10번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쏘아 올렸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실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년 1월 달에 또 지금 3차 발사를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4번 정도의 추가 발사를 할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 거 포함해서. 자, 이건 왜 5번씩이나 하나 하면요. 지금 이거를 그렇답니다. 국제 간에도 인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대요. 저 위성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 5번 정도 이렇게 연속 성공을 하고 6번째 실패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한 5번 연속 성공을 하면 그 뭐 딱지를 딱 붙여준대요. 니네는 야 이거는 언제든지 쏴도 성공할 위성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번 성공했으니까 4번 정도 발사를 더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예, 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성 같은 것들 전에 뭐 아리랑 위성하고 뭐 이런 것들 쏘아 올릴 때요. 그럴 때 진짜 일본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그 원래 이때 해줄게라고 했던 날짜, 그 날짜보다 6개월이나 뒤에 발사를 했어요. 즉 로켓 가진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들 기분 좋으면 쏴줄게 하고 쏴주고 기분 나쁘면 야 기다려 이렇게 돼버리는 뭐 그런 거였었는데, 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위성도 대부분이 위성이 미국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로켓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발사한 거는 위성도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위성 안에 큐브 위성이 4개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거는 내일 정도에 분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대학교 그 관제실 그쪽하고 좀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좀 이 로켓 쪽 이런 쪽들을 많이 쏘아 올리는 데가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좀 상당히 싼데요. 우리나라 역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1단 발사체 그걸 회수하는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그렇게 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초적인 기술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멀고 험한 그런 여정이 남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차세대 통신 있죠. 차세대 통신. 뭐 이거 6G 기술 표준이 위성 통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성 통신이 될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위성 통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 시설들 이런 것들을 파괴했었죠. 그래서 뭐 이 전쟁을 하는데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급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일론 머스크한테 SOS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하고 그 위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그 인터넷 서비스가 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원동력도 그걸로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기에 버틸 수 있을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참상들 그런 것들 우리 거의 뭐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성 통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 통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죠. 근데 지금 뭐 위성 로켓이 없는 그 발사체가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국부터 먼저 우리나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위성부터 먼저 쏘려고 그러겠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거를 안 해가면서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들, 뭐 이런 통신체제들, 이런 거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상당히 큰 그런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 이거는 과거부터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을 해왔던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좀 이 우주항공청을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기정보통신부,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뭐 상당히 좀 상기된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쏘고 끝났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끝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있죠. 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저 작은 글씨들 이런 걸 보는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약간 좀 눈이 조금 그래요. 근데 저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뭐 크게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회사가 나옵니다. 자, 저 누리호를 제작하는데 다 이렇게 기업들, 민간 기업들 다 합치면요. 3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뭐 비상장사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대부분이 비상장사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7개 회사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거는 추력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관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공급체를 만들었고요.
풀 제어 구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의 엔진을 총조립한 게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또 산화제 펌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산화제 펌프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고 터빈, 엔진 공급계, 추진기관, 시험 장비 자 이만큼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자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장 초반에 뭐 4%, 5%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걸 보고 어제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이거 지금 사기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종가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들 좀 회복을 해놓고 끝냈는데, 일단,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쭉 빠졌다가 242평선 정도에서 양선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투기 엔진도 만듭니다. 전투기 엔진, 그 누리호 엔진이 지금 저게 좀 발전이 되면 KF-21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그것도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적 부분들은 전에도 봤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요런 것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한화가 또 역할을 좀 했네요. 이 하나그룹이 굉장히 좀 이 누리호에서 역할을 굉장히 크게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하나는 페어링을 만들었죠. 페어링은 뭐냐 하면 그 누리호 제일 앞에 삐쭉한 부분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들. 자, 그 부분에서 그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위성이 나오게 되는데 봉합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페어링을 이 한화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무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로락이나 또 파이로 시동기 같은 것들 그리고 엔진 공급계도 이 한화가 만들었어요. 자, 김승현 회장님이 이런 쪽으로 무기, 그 다음에 우주,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종목들 이렇게 쫙 해갖고 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고르라면 저 같으면 한화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또 큰 일을 했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에 체제를 총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1단 발사체 있죠. 지금 발사체가 3개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이렇게 3개인데 1단 추진체 탱크를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5% 정도 빠졌었죠. 7%까지 빠졌었네요. 51,000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이거 땡큐였었는데 자, 일단 아래 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고 좀 이렇게 양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들 있죠. 올라갔을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폴란드 쪽에서 FA-50 전투기 있죠. 경공격기. 이 부분에 대해서 48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핀란드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뭘 했냐 하면 이 누리호 발사체를 관여를 한 게 아니라요. 그 발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있죠. 지지대. 요거를 만든 회사인데요.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저 발사대를 구축을 총괄한 회사인데 그게 3,000도가 넘습니다. 온도가 발사될 때 온도가 3,000도가 넘는데 그 고열을 견디는 이 저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조선주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좀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62평선이 위로 올라오고 22평선이 아래로 빠지다가 싹 돌아서 나와서 좀 있으면 골든크로스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현대중공업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현대 로템도 상당히 좀 관여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 누리호 엔진을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대부분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진짜로 더 먼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바로 이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이 정주영 회장님 때 그때부터 해서 이 뭐 저 엔진들 이런 쪽에 개발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좀 이게 역전이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이 누리호에서 이 현대로템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 누리호 연소 추진 기간 내에 요거를 시험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이 현대로템이 했습니다. 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 현대로템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여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그런 종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양ENG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한양ENG는 원래 본업은 그런 거였죠. 반도체 만드는데 클린룸 같은 것들,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뭐 깨끗해야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클린룸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옛날에 그 나로 있죠. 나로 처음에 개발할 때 그때부터 추진대, 뭐 저거 공급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주가에는 어지간히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적도 되게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갖고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조금 있는데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안 되는 그런 얘기라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데 안정적이긴 되게 안정적입니다. 자, 보시면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전년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별도 기준으로 1,800억 정도 났고요. 영업이익이 96억 정도 났는데 이 올해 1분기에는 2,000억 넘게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32억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적 부분 또한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누리호에 공급을 했는데요. 발사대 추진체 공급 설비하고 그다음에 열 제어 화재 안전계를 누리호 제작하는데 납품을 했습니다. 자, 뭐 차트를 보시면요. 많이 빠졌죠. 주가가 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뭐 어제는 14,6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오늘은 뭐 한 3% 정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요. 요 정도면 바닥권에 근접한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또 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한양ENG 같은 경우도 이 누리호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면 이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 실적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바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기는 좋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체 공급계, 그 다음에 엔진 공급계, 자, 요 밸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뭐 기체를 공급하는 그 자동 밸브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수동 밸브가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뭐 엔진 쪽에서도 마찬가지 공급계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 기업들 전부 다 진짜 수고했다고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비상장사들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300개 회사가 돼요. 자, 근데 이 상장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런 것들은 시청자님들도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메모를 좀 해두시면 아마 나중에 또 내년 1월 달에 또 3차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2월 달 정도나 뭐 12월 초 정도나 그럴 때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관련주들 이런 것들 슬슬 좀 사모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누리호 그 발사체를 만드는 데 관여한 기업이고요. 이 발사체가 성공을 해서 또 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더 있죠. 자, 이걸로 인해서 위성통신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앞당겨지게 된다라면 인텔리언테크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세트가이 같은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말고 또 대형 위성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위성 관련해 갖고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한번 듣고 내일 뭐 바로 뭐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벌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적어 두시고 아마 12월 달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또 제공할 겁니다. 1월 달에 발사를 또 할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국카본입니다. 앞에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조선 기자재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친환경에 대한 선박 이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자. 그리고 조선주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조선기자재에 대한 움직임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선박에 대한 특화돼서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LNG 선박용에 들어가는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LNG 추진선에 대한 교체 수혜를 기대해 보자. 왜냐하면은 노후되었던 LNG 선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국카본과 같은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움직임들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3사가 모두 다 이 향후 2년치 혹은 많게는 3년치의 조선 건조 물동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국카본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추세를 좀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만큼 큰 상승세가 연출되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진행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승 고점의 위치를 높여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등락 안에서의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위치에서부터는요, 지금 전고점에 대한 위치가 과거 연중 고점에 있었던 위치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라면은 좀 큰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 이 바닥권에서 소개드렸던 위치가 아닌 현재 위치에서도 가격 돌파를 보면서 접근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현재 가격은 14,200원 라인대인데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보신다고 했을 때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이어왔었던
6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내일장에서는 13,500원 라인대까지 분할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방송으로는 시초가 매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박스권 돌파를 예상하면서 신고가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를 EJ를 2월 14일 날이 첫 방송이었어요. 근데 첫 방송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T플렉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게 84% 수익이 났고요. 또 두 번째 날,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SPG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SPG인데요. 자, 이게 그때 11,250원에 추천을 해드렸더라고요. 이때였어요, 이때. 야, 그러니까 이 차트 보시면 이때였으니까 정말로 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72%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좀 쫓아간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적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좀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을 때, 그럴 때 사면 이런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 1000%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72% 수익이 났는데 3개월이 지나서 저 수익률표에 빠져서 또 재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 SPG는 정밀 제어형 모터하고 감속기를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감속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55%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감속기가, 특히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만드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제, 일제를 주로 많이 이렇게 사와서 썼는데요. SPG가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SPG가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정밀 감속기 시장이 지금 이제는 아마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예요. 이 감속기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이 에너지가 이동이 될 때 그때 이 회전수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 자, 그거를 하는 기아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속도를 줄여주는,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이런 산업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감속기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또 공작 기계 같은 것들, 이런 쪽에서도 정밀 감속기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테마를 형성하기도 하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이 수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올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해 한 섹터만, 그냥 다른 거 말고 한 섹터만 딱 찍어라 그러면 올해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 섹터를 저는 찍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로봇 관련주들 거의 안 빠졌지 않습니까?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손해를 봤지만 저 추천주의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처음에 적어도 두 번째 추천해 드리는 건데 처음에 10몇 프로 수익 났고 두 번째도 지금 한 10% 정도 두 자릿대 수익률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산업들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개화돼가는 그런 시기가 올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4.6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실적 부분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자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이게 영업이익이 한 48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작년 1분기도 실적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는 거의 그거보다 2배 가까이가 나왔어요. 8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분기에 898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에 88억 정도가 1분기 매출액으로 1173억 정도가 1분기 매출액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그래서 신고가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 악정이었죠. 그런 시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버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종목이 안 빠졌나 하고 요렇게 보다가 그 종목을 두들겨 패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시장은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도 억울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6% 정도나 빠졌기 때문에 실적 사상 최고치로 나오고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면 주가가 빠지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추천드릴 때 2월 달에 그때는 11,250원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때 가격까지 기다리려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격까지는 도저히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 많이 빠져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62평선도 살아있고 122평선 역시 마찬가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22평선까지 완전 정배열된 상태예요. 자, 차트가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종목이 지금 전체 종목들 다 돌려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테마로 투기성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아주 좀 차근차근 움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뭐 조정 받는 구간은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일단 목표가는 한 17,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해 드리겠고 뭐 17,500원 정도 가면 그때 상황 봐서 더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본다라면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자,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투자 심리를 이제 활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있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율과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면밀히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점차 좀 수급을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국가의 주요 은행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투자자분들의 좀 용기와 힘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